곁에 있는 언제나 좋은 친구 MBC. 즐거운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은 지난달에 이미 방학을 시작했고요. 초중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방학이 시작될 텐데요. 이맘때쯤 되면 아마도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교정 치료를 두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외모도 경쟁력이란 생각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 고르지 못한 치아는 단지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잘 씹지 못해서 영양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발음상의 문제, 또 심하면 여러 가지 충치 문제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교정 치료법은 무엇이고 또 정확한 교정 시기는 언제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진 치과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건치는 예로부터 오복, 5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일단 어떤 치아가 건강한 치아인지부터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한 치아라고 했을 때는 우선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 같은 그런 치과 질환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려서 씹어먹는 기능에도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치아를 건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이지희 아나운서분 오늘 보시니까 아주 건치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 건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 치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치아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솔질, 칫솔질이죠. 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 우리가 항상 양치질을 할 때는 밥을 먹고 나서는 항상 양치질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조금 드시면 아무래도 음식물이 많이 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끼인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실을 꼭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 치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양치액으로서 네. 가글을 해주시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치아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치열이 고르지 않은 분들은 칫솔질 하시기가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솔질을 하더라도 잘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요즘 성인 남녀분들 가끔씩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데요. 그분들 구강 검사해 보면 입 안쪽에 그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라그하고 같이 침착이 되어서 정말 잇몸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네. 그분들 그래도 치아가 가지런하면은 잘 제거가 되는데 치아가 특히 우리 성인 남성분들 울퉁불퉁한 치아를 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정말 몇 개월만 방치를 하더라도 잇몸이 확 이렇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성인 남녀분들, 특히 담배를 흡연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꼭 치과에 들르셔서 스케일링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가 참 예쁘게 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예쁘게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구강구조라는 게 정해져 있고 28개 이가 다 나는 건데 왜 이가 비뚤비뚤해지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유전적인 영향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딸이 제가 셋이 있는데, 네. 저희 큰 딸을 제외하고 둘째, 셋째 딸이 주걱턱이에요. 아래턱이 많이 큽니다. 지금은 선생님은 안 그러신데요? 예, 저는 괜찮죠. 네. 또 어디서 다른 유전자가 있겠죠. 예. 저희 아내 쪽에 네. 애들 엄마 쪽에 그런 유전자를 모성 유전자를 받은 거죠. 아내 핑계 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둘째, 셋째에 따른 조국턱 때문에 어릴 때 네. 교정 치료를 했었고요. 네. 또 치아의 형태라든지 모양도 역시나 유전적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원인이 있네요. 이렇게 유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유전도 있고 또 이 환경적인 후천적인 요인들도 사실 많아요. 어릴 때 우리가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치아가 하나 빠졌다. 우리 어린아이들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치아가 하나 빠지면은 옆에 있던 치아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당연히 쓰러지고 또 위에 있던 치아들이 솟구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 있는 교합들이 헝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종교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뼛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는지 뭐 과잉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치아가 잘못 나가지고 다른 치아의 부리를 갉아먹는다든지 이런 네. 구조적인 원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뭐 개인의 잘못이나 습관으로 인해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들, 네. 우리 유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빨개라든지 뭐 손톱 깨물기라든지 네. 뭐 또 잘못된 습관 맞죠.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자세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네. 치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저희들이 저 부정교합 이야기를 자꾸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용어 정리 제가 하나 잠시 공부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에 가시면 교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교합이라는 것은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교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합이 헝클어지면은 이걸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걸 우리가 정교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헝클어진 것을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교합을 바로 잡는 것이 교정치료입니다. 치아 교정이고요. 그래서 이 습관 때문에 오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은 손을 빤다든지 네. 또는 혀내 밀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치아가 뻗어지고 앞니가 잘 이렇게 맞닿이지 않는 그런 부정교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치열이 비뚤어지게 되면 일단 외모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부정교합이 방치게 되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저작 장애가 올 테고요. 네. 뭐 충치라든지 뭐 잇몸 질환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이 환자분처럼 앞니가 개방교합이 되어 있고 어금니가 다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이분이 다이는 치아는 불과 몇 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힘이 많이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턱관절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네. 뭔가 이렇게 삐뚤하죠. 네. 예, 한쪽으로 위아래가 맞지가 맞지가 않네요. 않죠. 한쪽으로 네. 완전히 틀어져 버렸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근육에 얼굴에 비대칭이 많이 동반되어 있는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작 기능 장애라든지 턱관절 장애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정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수술까지 동반해서라도 잡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만이 우리가 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런 부정교합은 방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잘 먹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진짜 평생 동안 오랫동안 먹으려면은 이 교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간단히 두 케이스만 봐도 경우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정교합의 종류도 다양한가요? 네, 부정교합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특히 뭐 인류학적으로도 서양인하고 우리 동양인하고도 또 차이가 나고요.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부정교합을 보면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덧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많이 또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말씀드렸듯이 주걱턱. 주걱턱. 예, 아래턱이 네. 앞니가 거꾸로 물려서 지금 아래쪽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앞니가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윗니가 아래턱이 많이 아랫니를 자라는 덮어야 이런 되는데. 주걱턱이 또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또 치아가 네. 위아래가 이렇게 밖으로 뻗어져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뻐드렁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뻐드렁니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돌출입이 같이 동반됩니다. 부정교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아래 전체적으로 다 삐뚤삐뚤해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이제 치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음식물이 끼고 해서 양치질도 안 되고 치석도 많이 쌓이고 해서 교정하게 됐고 일단 위에 이가 좀 많이 뻗어져 있어서 입술도 워낙 두꺼운 데다가 좀 많이 튀어나와 보여서 치아가 어디가 좀 안 좋으세요? 아래쪽 치아가 조금 불균형한 편이고 덧니가 있어서 불편하고요. 위쪽 치아는 조금 뻐드렁니가 있어서 불편한 편이에요.
그 외관상 보기에는 크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 교정 치료를 받을 만큼 좀 불편하신 거예요? 네, 웃을 때도 그렇고 너무 돌출돼 보이기도 하고, 저 사진 찍을 때도 웃는 사진 못 찍고요. 입을 가리고 찍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이가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치과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치과는 너무 이제 무섭고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다가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이 교정만 하면 너무 좋겠다,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이미 나이도 있고 또 이렇게 하도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한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도 과연 교정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알아나보자 싶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실제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세 분을 만나봤는데요. 네. 마지막 분의 이야기처럼 치과는 왜 이렇게 가기가 싫은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섭고요? 네, 그렇죠. 조금. 가장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데가 치과.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일순인 산부인과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치과와 친해져야 합니다. 이런다. 그렇습니다. 네, 싫다고 무섭다고 네.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구강 건강에 엉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진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세 분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뭐 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입술 모양을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 이를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으시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적인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고 또 고민을 하시는데,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인가요? 교정 치료하기에요? 네, 이 질문은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정 치료의 시기가 언젠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자면, 치아를 부득이하게 뽑을 수밖에 없는 치료는 사춘기 이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은 가능하면 어린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인즉슨 발치를 안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치열궁을 이렇게 확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가 여물지 않은 그런 시기가 좋겠죠. 그래서 조기 치료하는 경우는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할 때 많이 그렇게 하고요. 이는 치아 문제뿐만 아니고 턱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주걱턱이라든지 무턱이라든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 성장 시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린 시기에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뭐 저희 집에도 주걱턱이었지만 우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교정 치료를 예방 교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끔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종갑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렇게 똑같은 일률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네. 전문의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치료 시기를 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덧니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부정교합 중에서 특히 덧니의 경우에는 그게 좀 귀여워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한번 나의 매력 포인트로 한번 좀 남겨두는 게 어떨까라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저희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그죠? 근데 사실 뭐 덧니를 귀엽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덧니를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슬라이드를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식증, 충치가 많이 생길 거고요. 특히나 이 옆에 있는 그림들 치주 질환 이 사진 나올 건데 우리 네. 지금 방청객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가지는 하지 못하면 이렇게끔 치주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치주 질환이 뭐냐면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에 문제가 생겨서 뼈가 녹고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치주 질환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내려앉았다는 게 그렇죠. 예. 이유군요. 풍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네. 하고 치아 사이에 바람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치아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성성성 있어요. 예, 이런 치주 질환 생길 수 있고 밑에 있는 이 저작 기능 장애 이게 참 문제예요. 이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아래쪽 앞니가 이렇게끔 덧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열궁의 모양이 이렇게 아주 협착이 돼 버렸습니다. 축소가 돼가지고 특히 어금니 쪽이 안으로 이렇게 많이 썰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문제가 생기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십시오. 이 사진상에서 보면은 윗니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그러네요. 겁니다. 네. 예, 이걸 저희 전문용어로 가위교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위처럼 위아래가 맞닿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쪽으로 음식을 못 씹으니까 한쪽으로 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한쪽의 얼굴 근육이 발달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굴에 안면 비대칭이 찾아올 수도 있고 턱관절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애교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 말씀 중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시기, 성장 시기가 이 치아 교정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시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성인이 돼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 더 아프거나 조금 더 오래 걸리거나 그렇진 않은가요? 네, 사실 성인들 경우에 교정치료에 조금 불리한 여건들은 조금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생물학적으로 세포의 그런 활성이 좀 떨어지죠. 교정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 치아와 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생성되기도 하고 또 흡수가 더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뼈가 생성되는 것보다는 흡수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이 내려간다든지 또 하나는 뼈가 이미 조금 많이 골화가 됐기 때문에 뼈가 이동되는 속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 아주 여러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거의 치료 속도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잇몸에 그런 문제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좋은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 성인분들도 교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내 치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어떤 절차, 어떤 검사를 처음에 받게 되나요? 네, 교정 치료는 뭐 단순하게 충치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치아를 다 이렇게끔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에 따른 검사 과정도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치아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턱뼈의 모양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치과용 콤빔 CT라고 합니다. 저희 치과용 CT는 도사량이 많이 작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유해하지는 않고요. 이런 CT를 이용해서 얼굴뼈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지금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앞니가 얼마나 또 뻗어졌는지 또 전체적으로 치아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불리죠. 저런 것들을 같이 검사를 해서 뼈의 모양을 검사한 다음에 그리고 교정은 아무래도 심미적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환자의 옆모습 또는 입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입안에 검사를 또 하는데요. 또 치아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 전에 비해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지금 보시는 게 치아의 본을 뜨는 과정인데 여러분 본 뜨는 거 아시죠? 그죠? 치아의 네. 모형을 복제하는 과정을 우리가 본을 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정교합을 치료해야 되다 보니까 윗니가 또 아랫니와 윗니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 과정을 해서 저희들이 복제 모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 복제 모형을 가지고 교합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사를 하죠. 저 과정이 조금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과정입니다. 약간 조금. 나중에 교정이 다 잘 되고 나서 그 복제 네. 모형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저 복제 모형을 본인이 갖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소장하고 싶다고 달라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교정을 해야 되는 상태로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저 이 뽑아야 돼요, 이 안 뽑아야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치아를 뽑을지 안 뽑을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치아가 맹출되는 공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덧니가 얼마나 심한가,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또 앞니가 얼마만큼 뻗어졌는지 그걸 보는 게 또 중요해요. 지금 사진상에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슬라이드 첫 번째 환자는 보면은 앞니 두 개가 토끼처럼 톡 튀어나와 있죠. 굉장히 이가 빽빽하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발치가 필요하겠죠. 공간이 네. 많이 부족하고 또 네. 앞니가 뻗어졌으니까. 또 하나는 그 옆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발치라고 치아를 뽑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보통 통상 공간 부족량이 5, 6mm 이하인 경우에는 치아를 뽑지 않고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발치와 비발치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치아를 뽑고 나면 그 공간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아무리 덧니가 그죠? 내려온다고 해도 남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거를 뭐 치아를 다시 해넣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 발치된 공간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없어집니다. 뒤에 있는 이가 앞으로 오네요. 그렇죠. 뒤에 있는 이도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치아도 뒤로 가고. 네. 그래서 보통 발치는 잇몸털이 작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측에 지금 나오는 모습은 치아를 뽑지 않고 교정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앞쪽 모양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해서 치료하는데 치아를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공 모양이 이렇게 축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술이 돌출된 환자분들한테는 발치를 하는 게 맞고요. 아, 좀 상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함몰감이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발치를 하고 나면은 더 합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돌출입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엄지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두 번째 손가락으로? 예, 엄지손가락으로요? 예, 검지로 한번 해보시고 네. 요걸 코끝과 턱끝을 한번 이렇게 살짝 연결해 보십시오. 이 선에 자기 입술이 살짝 맞닿으면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깊게 이렇게 맞닿이고 눌러지시는 분들 돌출입과 뻐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마 오신 분들 다 미인이시라서 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아름다운 미소에 근치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출입이 있으면은 거의 발치를 많이 합니다. 90% 이상. 그래야만이 교정치료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치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교정 환자 저희가 딱 떠오르는 인상이 그 이에 철사를 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철사가 어떻게 이를 바로 잡아주는 건가요? 네, 교정용 철사가 와이어라고 하죠, 그죠? 네. 이 철사가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치아가 부정교합이 있는 환자들은 삐뚤삐뚤하겠죠. 네. 그래서 이 삐뚤삐뚤한 삐뚤삐뚤한 치아를 저희들이 가느다란 철사를 이용해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교정치료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대부분 저희들이 치면에다가 브라켓이랍니다. 지금 보시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저게 네. 예, 조그만 것이 브라켓입니다. 네. 자가 결찰 브라켓인데요. 저것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치면에 살짝 저렇게 부착을 합니다. 일일이 다 붙이시는 거군요. 네, 저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아의 모양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또 위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붙인 다음에 지금 철사를 지금 집어넣는 과정인데요. 저 철사를 이용해서 저분 같은 경우도 아래쪽 치아가 지금 발치되어 있는데요. 저 네. 발치된 공간으로 네. 다른 치아를 이렇게 가지런하게 펴기 위해서 일종의 그 철도 역할을 하는 거죠. 레일, 그죠? 저걸 이용해서 치아를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덧니가 하나 보이시죠? 저 화면에. 네. 그래서 발치된 공간으로 저 덧니를 이렇게 배열하게 해서 저희들이 파워체인이라는 특수 고무줄을 이용해서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4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정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잇몸에 있는 치아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잇몸이 약한 분들은 이 치아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잇몸이 약한 경우에는 교정치료가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정치료가 잘못된 잇몸을 역시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를 또 교정치료를 통해서 좋게 해주는 그런 영향들도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 성인분들 이렇게끔 잇몸이 치주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치아도 뻐드렁니처럼 튀어나오고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되어 앞니도 있죠. 좀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지금 잇몸도 지금 많이 이렇게 내려간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치질 잘못하시면 이렇게 잇몸들이 많이 내려가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 말고 다른 환자분을 교정치료했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래쪽 송곳니 하나가 유독 잇몸이 많이 내려가신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유는 이 보시면 이 부위에 국소적으로 덧니가 아주 심하게 발생됐습니다. 즉 치아가 맹출될 공간이 부족해. 두 개가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겹쳐 있어요, 치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 부위가 뼈의 양도 부족하고 또 양치질을 하다 보니까 이 부위가 집중적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또 식사를 하면은 또 저자갑이라든지 교합압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교정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잇몸 이식 수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교정 중 모습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송곳니 이 모양이 약간 잇몸이 조금 많이 회복된 걸 보시죠? 같은 분이시군요. 네네, 같은 분인데 교정치료 중인데 이 부위가 잇몸 이식. 자기 몸에 있는 잇몸을 이렇게 자가 이식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잇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금 교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치료를 통해서 잇몸이 어느 정도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잇몸의 건강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교정 치료라는 게 이 잇몸 안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통증이 많이 심하진 않은가요? 네, 사실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환자들의 아마 절반 이상이 다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인데 애들이 아프면 치료받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을만 할 정도의 통증. 네, 그 정도의 통증인데요. 실제 이 교정 치료라는 것이 치아와 뼈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한 힘을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터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4주에 한 번씩 또 힘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통증을 조금 작게 느끼면서 치료를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아주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힘으로도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별 통증 없이 그렇게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치료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간다. 갈 때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아플 수 있다. 예,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기간은 거의 통증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치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실제 교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뻐지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예뻐지기 위해서 그 감수해야 되는 시기랑 그 모양새가 사실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우리 성인분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정 치료를 가장 꺼려 하시는 이유가 교정 장치의 노출 때문이겠죠. 그래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예뻐지고는 싶지만 저 과정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정 치료를 포기하시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용기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법을 보시면은 저렇게 검은색 장치, 저게 네.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흔히 생각하는 그렇죠. 교정의 이게 금속 모습이죠. 장치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장치가 세라믹, 도제 성분의 세라믹 장치입니다. 조금 더 심미적이죠. 근데 성인들도 사실 이런 경우에도 철사 같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심미적인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설적 교정이라고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면은 교정 장치가 치아의 바깥이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심미성이 뛰어나고요. 실제 이 장치가 개발된 지 벌써 한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고 또 치료 효과도 좋고 또 심미적인 결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장치가 바로 이 투명 교정이라는 장치인데요. 이 보시다시피 환자분 스스로 교정 장치를 착탈을 하게 됩니다. 꼈다 뺐다 하면서 교정 치료를 하는데 역시나 이렇게 교정 장치의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이지 않는 교정 치료를 하시면은 면접이라든지 결혼, 웨딩 때도 장치를 제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보이는 것 때문에 망설였다 이런 네. 분들 계시면은 오늘 용기를 내셔서 한번 교정 치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설명해 주신 중에 두 번째랑 세 번째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다 같나요? 효과가 조금 차이는 나죠. 제가 두 번째 설적 교정이라는 것은 네. 효과는 거의 밖으로 하는 교정에 비해서 95% 거의 100%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조금 효과에 제약은 사실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런 투명 교정이 이렇게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교정인 경우에는 투명 교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교정 장치하고 또 전통적인 방법들을 같이 이렇게 병합을 해가지고 장치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교정법들을 나름대로 많이 저희들이 고안해서 지금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치료도 많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한 가지의 고민이 교정기뿐만 아니라 이 치료 기간이거든요.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교정 치료 기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2, 3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치아를 뽑고 교정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통 2, 3년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치아를 뽑지 않는, 발치를 하지 않는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청소년기에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해 주시게 되면요. 네. 아무래도 교정 시기가 또 짧아지겠죠. 네. 성인분들에 비해서 조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더 단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교정 치료를 했는데 네. 윗니와 아랫니가 되게 많이 뻗어져 있죠. 보시다시피. 같은 학생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예, 안 상상이 안 되는데요. 되죠. 네. 예. 지금 교정 치료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윗니가 많이 뻗어져 있기 때문에 치아를 위에 2개 그리고 아래쪽 2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저 뻗어링이를 최대한 뒤로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입술도 같이 부수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효과를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네, 치아와 구순 돌출감, 입술의 돌출감까지 같이 그런 개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증상이 어려워서 2년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 성인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증상을 보이는 부분들이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앞니사에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틈들이 다리 많이 발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번호 보면은 초기 잇몸 질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기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교정 치료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정 기간도 짧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2년 6개월 돼 있는데 실제로는 1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이 교정 치료를 하고 나서도 네. 이렇게끔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전혀 이렇게 치아 사이 틈들이 이렇게 없는데요. 두 번째 이게 중기 잇몸 질환을 보시면은 앞니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아래쪽 치아하고 위쪽 치아하고 깊게 맞물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나름 이 틈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화면 자세히 보시면은 치아 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레진이라고 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합성수질 레진을 이용해서 이 틈을 메웠습니다. 근데 약간 투명 비닐 같은 막 같은 그렇죠. 게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들 우리 경상도 말로 떼었다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래서 이 틈을 메웠지만 다시 잇몸이 나빠져가지고 벌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정치료에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교정치료하면은 잇몸이 망가졌다 또는 뭐 치아가 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저희들이 많이 듣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 이 환자분들은 실제 저희 병원에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들은 교정치료를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처음에 비해서 아래쪽에 보면은 틈들이 이렇게 생겨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뭔가 없었던 틈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교정치료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교정치료 하기 전에 잇몸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먼저 권유를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틈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들 아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선생님 스케일링을 하면 그러면 저렇게 잇몸이 나빠지나요? 이러는데 사실 몸이 나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염증이라는 게 뭡니까? 염증은 기본적으로 붓는다는 의미거든요.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말은 잇몸이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부어가 있던 것을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를 하시게 되면 부은 염증이 가라앉게 되겠죠. 가라앉으면 틈이 생기게 되는 이치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잇몸 질환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뼈 속에서는 이미 뼈가 조금 녹아 들어가고 잇몸이 내려가야 되는데 염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혹시 주변에 가시거든 스케일링이나 교정치료 때문에 잇몸이 내려갔다 이런 분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오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청객분들. 예. 네. 실제로 교정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덧니가 너무 심해가지고 웃을 때도 조금 부끄럽고 해가지고 치아가 조금 예뻐졌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덧니 교정도 받으면서 이제 치아가 예쁘게 가지런하게 교정 받았어요. 네, 이가 굉장히 가지런해지셨어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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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니가 제법 많이 심한 덧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무려 4개를 사실 뽑았습니다. 위에 2개, 아래쪽 2개의 치아를 발치를 하고 네. 약 2년 6개월 정도의 교정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치아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 환자분 같은 경우 치료도 참 잘 되었지만 교정 치료가 사실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치아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교합은 울퉁불퉁한 치아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죠. 네. 치아와 뼈를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돌아가지 못하게끔 유지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 장치는 저희들이 첫 1년 동안은 24시간 동안 네. 식사 때는 빼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투명한 유지 장치인데요. 교정이 끝난 이후에 이제 착용을 그렇죠. 하게 되는 거군요. 저 장치를 지금은 보면은 철사가 보이시죠? 조금 네. 더 튼튼한 유지 장치인데 야간에 장착하는 장치죠. 그래서 네. 저 두 장치를 번갈아 가면서 주야간 저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1년간은 저 장치를 하루 종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2년째부터는 밤에 끼는 장치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분이 스스로 이렇게 착탈이 가능해요. 그래서 식사 때라든지 또 중요한 이렇게 모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장치를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끔 유지 장치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교정이 끝난 이후에 저런 유지 장치까지 다 쓰고 언제쯤 완벽하게 이런 장치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저희들은 사실 교정치료 장치를 떼는 순간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저 유지장치도 교정기간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유지장치는 뭐 이미 뭡니까? 환자분 스스로 장치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들은 교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유지장치는 보통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끝 후에는 완전히 장치에서 다 이렇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재교정을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유지장치를 또 잘 끼워주셔야 되겠죠. 근데 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정말로 이 부정교합도 부정교합 나름이잖아요. 정말 부정교합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 치아도 정말 교정이 될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부정교합 지금 보시면은 몇 가지 정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장 많은 부정교합이 아마 덧니죠, 그죠? 그래서 치아의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 덧니인데요. 덧니도 보면 증상이 조금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심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비발치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죠.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굳이 발치를 하지 않고 교정 치료를 하고요.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조금 짧고요. 네. 그 다음에 발치도 앞서 말씀드렸지 2개를 뽑을 수도 있고 또 4개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악 발치라는 것들은 위에만 2개 지금 발치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윗니만 덧니가 좀 심했던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악 발치라는 위에 2개 그리고 아래쪽 2개. 보통 2년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이분 소요됩니다. 굉장히 심하시네요. 많이 심하죠. 네. 이분 벌써 출연 한 20년 넘었던 친구였습니다. 예. 지금 예쁘게 많이 잘 되었죠.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교정 치료를 했는데요. 같은 학생인 거죠? 네, 믿어주십시오. 네, 가끔씩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수술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게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분인데요. 우리 학생인데 교정 치료의 효과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친구가 제가 생각에 이 친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나 치아 사진을 보면은 앞니가 정말 많이 이렇게 뻗어진 학생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정 치료할 때 최대한 뻗어진 치아를 많이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예쁘게 만드는 거죠. 네, 주걱턱은 어떤가요? 네, 이 사진 저희 막내딸 사진입니다. 네, 막내딸이라서 주걱턱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동양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죠. 아래턱이 많이 과성장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치아의 문제가 아니고 턱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니가 지금 보시면은 윗니하고 아랫니가 거꾸로 물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경우에는 아래턱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면 마스크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저 장치를 하루에 15시간 정도 학교 갈 때는 착용을 안 시킵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만 장치를 사용하고 한 1년 정도 교정을 하시면은 주걱턱이 이렇게 완성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한 이후에 앞서 이 환자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이 방법이 교정 치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정 치료한 환자들은 어떤 관리를 나중에 더 병행을 해야 되나요? 네, 교정 치료는 사실 환자의 협조 없이는 거의 치료의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약을 먹지 않고 질병을 이렇게 치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정치료에서는 약을 교정용 고무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합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윗니와 아랫니에 고무줄 같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를 잘 이렇게 맞게끔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협조도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두 달 만에 끝낼 거를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2년이 가도 끝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양치질도 게을리되고 하면은 뭡니까? 충치도 생기게 되고, 잇몸 질환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힘들게 교정치료 하는 만큼, 이 협조도 하나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 중에 지금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교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교정을 안 하실 분들에게도 칫솔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올바른 칫솔질 법은 뭔가요? 네, 사실 칫솔질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도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항상 식사나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할 것.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칫솔질뿐만 아니고 치실이라든지 가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용품들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칫솔 방법은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칫솔질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우리 방청객분들도 보면은 이 닦아라 하시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옆으로 이렇게. 그렇죠. 칫솔질 방법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정작 지금 치아의 중요한 부위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들이 중요해요. 네. 그걸 지금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끔 칫솔질을 하다 보면은 그거는 제거되지 않고 치면만 닳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끔 행마법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네. 치아에 이렇게 치경부라고 하죠. 이 목 대는 부분, 이 부위가 암호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린 증상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절대 칫솔질은 옆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 칫솔의 솔을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웁니다. 살짝 끼운 다음에 진동을 조금 주세요. 진동을 한 20회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살짝 썰어내립니다. 물론 아래쪽 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끼우고 진동을 주고 위로 싹 쓸어 올리고. 잇몸과 치아 사이의 그 구석구석을 닦아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치아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를 잘 못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글이라든지 치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또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옆으로 닦는 그런 행마법은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치아 교정을 하고 계신 분에게나 아니면 치아 교정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교정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를 용기를 내서 받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 받느냐? 앞서 적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치아가 영구치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가 있고 그다음에 영구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영구치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치아를 갉아먹기도 하고 흡수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상한 대로 맹출이 되어가지고 또는 또 치아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밖에 비록 치아는 가지런 할지언정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라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엑스레이 사진을 꼭 한번 찍어보셔서 입 안쪽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턱뼈의 모양 같은 것들도 미리 한번 엑스레이로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 아이들 같은 경우 얼굴이 통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정교합이 있더라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가능하면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치과에 가셔서 파노라마 사진이라든지 그런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한번 찍어보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자제분들 또는 손녀분들 데리고 한번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치아가 굉장히 건강해야 할 텐데요. 부정교합이나 턱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 치아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영진 치과 전문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새 날이 점점 덥고 후텁지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날씨도 수면에 영향을 주지만 각종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이 우리의 그 수면 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잠은 잘 자는 것 같은데 코골이가 심하거나 몸부림이 심한 사람들은 잘 자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하게 되면 우리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겨서 심하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신경과 김명국 교수님 모시고 수면 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